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일하는 백두성입니다. 오늘 아태이 동물센터의 올해의 과학책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우 시간의 물리학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이름이 늘 헷갈리는데 저는 파란 하늘인지 빨간 하늘인지 말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조천호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조천호 박사님은 대기과학자로서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신 분이고요. 아마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독후감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천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지금 지구 가열로다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이런 세상에서 파란 하늘을 꿈꿨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요.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은 지금 지난 15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50년 동안에 이제 기온이,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이제 쭉 상승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작년 9월 달에 영국의 시사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첫 표지로다가 이 그림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기후와 관련된 여러 이제 정치 경제적인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특집 기사를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 사실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분야가 바로 이 기후와 이렇게 아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의미를 하는 그러한 이제 상징적인 이러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단순하게 우리가 과학적 사실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을 향해서 가야지만이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책은 맨 앞에는 우리가 이제 인류세, 왜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인간이 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인류세에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는 그로 인한 위기가 무엇인지, 네 번째로다가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기 다뤘고요. 이것도 중요한 우리 환경 위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다가는 우리가 이제 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섯 번째는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를 일을 한 거는 한 2005년도부터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전 세계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날씨 예측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예측을 하면서 그런 예측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정리했던 그런 생각을 갖다 한번 여기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요 아래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명왕성의 그림인데, 명왕성의 사진이죠. 지금 요쪽은 1984년에 우리 인류는 명왕성을 요렇게 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명왕성을 보죠. 이 옆으로 이제 탐사선이 지나가면서 이제 찍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기후 변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된 학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도 그러한 데이터가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더욱더 알려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강해지고 하는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후 변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이제 변화 그 자체로도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 책이 이제 작년 3월에 나왔었는데 지금 기후변화 이쪽 과학에서 어디까지의 성과를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냐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IPCC, 그러니까 UN IPCC, 그러니까 UN에 있는 모든 그 기후과학자들이 모여갖고 합의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여기서 그 전지구 온난화 1.5도에 대한 이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 이야기를 하고요. 또 1.5도를 막기 위해 갖고 어떻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지금 요게 2018년 10월 달에 있었던 회의인데 지금 요때까지의 기후과학자들이 합의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제 책에 지금 담아 놓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2019년도에도 이 UN의 IPCC 이쪽에서 그 농업하고 그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이런 특별 보고서가 새롭게 나왔고 그다음에 해양하고 그다음에 그 빙하와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이 지금 작년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이나 토지나 해양 그다음에 빙하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보려고 하면 그때 작년에 나왔던 새로운 책들을 갖다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IPCC 그쪽 이거는 유엔의 전체 과학자들이 다 이제 합의를 하는 그 보고서인데 이건 9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년마다 이제 한 권씩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 5차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6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완전히 이 기후 과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완전히 새롭게 아마 변화되는 이런 시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책도 다시 한번 이게 증보 개정판을 지금 써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인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동안 이제 새로운 정보를 몇 가지 첨가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위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이 기후 과학의 그러한 어떤 과학의 결과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우리가 등장한 거를 한 2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기 시대를 보냅니다. 19만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요. 그러니까 95%를 우리 인류는 구석기 시대를 보내요. 우리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오늘날의 문명은 고작 10,000년 이내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면 그 19만 년이라고 하는 그런 오래 기간 동안을 우리랑 뇌가 똑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석기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탈출을 못했을까?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과학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0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온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10,000년 전에는 다 빙하기라고 하죠. 굉장히 온도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빙하기 때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이제 재해성의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다. 온대지방을 기준으로 해갖고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재해성의 날씨다 이러면 이제 태풍이 되겠죠. 태풍 같은 게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호남평야를 하나 이제 쓸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뭐 군인들 동원하고 해서 벼 세우게 하고 해갖고 한 해 추수를 겨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한 10개가 호남평야를 지나간다? 그러면은 뭐 거기 나달이 뭐 몇 개 달리지가 못할 거 아니에요. 결국 농업이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재해성의 날씨가 10배 이상 많다. 이거는 농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냥 구석기 시대를 그렇게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2만 년 전부터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과 그 지구 간의 거리도 조금 변했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에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이런 양이 좀 차이가 나게 되면서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년 동안 따뜻해져 갖고 한 10,000년 전, 12,000년 전부터 해갖고서 굉장히 지금 기온이 안정화된 상태로 지금 돼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기온이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기후가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농업이 출현을 하는 것이고, 농업을 시작을 하니까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식량 생산이 많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요 시점, 요 이전을 갖다가 우리가 지질학에서는 빙하기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구석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요 1000년, 12,000년 전 요 이후로 홀로세, 완전히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이런 지질 시대의 새로운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발전을 시켜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이런 기후 조건인데, 우리가 지난 1000년 전, 12,000년 전부터 기후가 안정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다가 뭐 홍수도 일어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지구에는 굉장히 변화가 많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안정한 우리가 홀로세의 이 기후라 해도 한 몇백 년 단위로다가 이제 기후가 이렇게 구별이 좀 됩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위쪽에 있는 거는 전 세계의 인구가 서기 200년에서 1700년 동안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그 북반구의 기온이 서기 1년부터 해서 이제 최근까지 변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400년 전부터 해서 기원 후 200년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로마 온난기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다가는 기후 최적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기후가 최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기후학에서 기후가 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 후 200년까지 동양에서는 한나라가 제국을 만들었고 서양에서는 로마가 이제 제국을 갖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량도 좋고 제국도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200년에 2억 5천만까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 다음에 바로 한랭 건조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이제 뚝 떨어집니다. 인구는 이제 늘려놓은 상황에서 식량 생산량이 이제 뚝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영양이 안 좋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감염병이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유럽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러한 감염병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감염병 중에서 한 4분의 한 60% 정도가 이제 그 동물로부터 온 감염병인데, 우리가 인수 공통의 그런 감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거는 원래는 뭐 짐승이라고 하는 게 다 야생에서 이렇게 뛰어놀던 건데, 이 문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축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야생에서 뛰어놀던 소, 말, 돼지 뭐 이런 거를 다 우리 울타리 안으로 다 가까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병이 이제 우리한테 옮겨온 그거를 우리가 인수 공통의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고, 거기서 뭐 홍역이나 천연두나 뭐 결핵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인간한테 여기서 이제 넘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병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문명을 만들지를 않았다면, 이 제국을 만들지를 않았다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이 걸려도 그 지역에 몇 명 그렇게 이제 사망을 하고 끝났을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제국을 만들었다. 벌써 이게 도시에 수십만 명이 밀집돼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이 굉장히 잘 퍼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하고 로마는 이러한 우리가 실크로드, 그러니까 비단길을 통해 갖고 서로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이러한 감염병에 이제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서기 800년에서 1300년 요때 또 중세 온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또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구가 서기 800년에 2억이었던 인구가 서기 1300년이 되니까 4억으로다가 2배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중세, 이 소빙하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소빙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북반구 온도가 보게 되면 한 수백 년에 걸쳐 갖고 한 0.5도가 떨어진 게 바로 소빙하기입니다. 그 정도의 변화만 갖고서도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이제 뚝 떨어진 것이죠. 그때에 바로 이제 흑사병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그 당시 한 3분의 1 정도를 잃었고, 그보다 많은 그런 인구를 이제 중국에서도 흑사병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5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1500년
그때는 그 유럽 사람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처음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유럽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들어가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6천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축을 길들이기를 하질 않았죠. 그래서 이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러한 이제 감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천연두로 인해 갖고 그 당시 6천만 명이었던 인구 중에서 5천만 명이 이 천연두로다가 사망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는 계속 감염병이 돌았고요. 뭐 1800년대 인도에서의 그런 콜레라가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고 또 유럽 전체로 퍼지고 다시 아시아 대륙 전체로 다시 퍼지게 되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또 수천만 명이 또 죽고 그 다음에 1918년에 그 스페인 독감으로다 또 5천만 명이 죽고 그런데 1500년 이후에는 그렇게 수천만 명씩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전체 지구의 전 세계 인구 자체는 절대 줄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1500년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옥수수, 감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전파가 되죠. 이거는 기존의 밭이나 논에 심지 않고 이런 이제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 심어도 굉장히 이 생산량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굉장한 그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750년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의료가 발달을 했고 녹색혁명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어떤 전쟁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갖고 이제 인구가 줄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이러한 추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백 년 단위로다가 이제 기후가 변화되었을 때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 50년, 100년 동안 또 지속되는 이러한 또 가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인구하고 기후를 갖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위쪽에 있는 거는 중국의 인구입니다. 쭉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 게 아니라 늘어나다가 줄었다, 늘어나다 줄었다 하는 이런 패턴들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중국의 강수량이에요. 이거는 뭐 추기로 잰 강수량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석회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지하수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석순이 자라고 종유석이 자라잖아요.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석순이 잘 자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게 되면 지하수가 없으니까 거의 못 자라게 되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강수량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몇 미리가 왔다, 우리가 그거는 모른다 해도 가뭄이 들었는지 홍수가 났는지는 수천 년 동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중국의 석회 동굴로부터 이제 뽑아낸 그런 이제 강수량을 아래쪽에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당나라가 이제 제국을 갖다가 이제 팽창하던 시절에 인구가 쫙 이렇게 늘어나요. 그 막판이 되게 되면 가뭄이 한 100년 동안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가뭄이 들어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고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시원찮은 왕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런 이제 반란을 제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송나라가 들어서서 이제 팽창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후에 저기 북쪽에서 이제 몽골이 등장을 하죠. 몽골이 이제 제국을 만들고, 근데 이제 몽골은 제국을 팽창하는 이 시절에 이 친구들은 이제 전쟁을 하면서 팽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살을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국 한참 팽창기에 오히려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고요. 이제 중국 안에다가 원나라를 세웠죠. 원나라 막판이 되게 되면은 여기 또 가뭄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원나라가 무너졌고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서 또 인구가 증가를 하다가 명나라 요 막판이 되게 되면 또 여기 가뭄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그래서 중국 왕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왕조 막판이 되게 되면 다 가뭄이 들어오는데 이게 1, 2년 가뭄이 아니라 50년, 100년 동안 계속되는 그런 가뭄이었어요. 이러한 가뭄 속에서 이러한 농민 반란과 같은 사회적 불안정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게 중앙에서 이거를 제어를 못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시원찮은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왕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어떤 변혁, 불안정,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갖고 이제 인구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지금 10,000년 전이에요. 10,000년 전에 한 400만 명 정도가 이 지상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지금 77억의 지금 인구가 지금 살고 있죠. 거의 1년에 지금 1억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구가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77억 이게 또 문제냐?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당 쓰는 에너지 소비량을 보게 되면 수렵 채취는 300와트. 그러니까 우리가 60촉짜리 전구 5개 정도를 쓰는 에너지를 사용을 했는데 오늘날 소비 자본주의에 우리들은 약 8,000와트, 한 25배 정도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절의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 77에다가 그러니까 25를 더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이 자원과 이런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예전에 인구가 이렇게 굉장히 작았고 그 다음에 쓰는 에너지도 작았을 때는 별로 그 지구가 여기에 대한 충격을 별로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그 생물 그 실험 시간에 그 이제 유리 그 팔레트에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이제 빠뜨립니다.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막 이렇게 증식을 하죠.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런데 절반을 딱 채운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면 그 유리 팔레트를 다 채워버리고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그냥 멸종을 해버리죠. 우리가 옛날에 뭐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400만 명, 뭐 몇백 년 전에 뭐 1억, 10억 요 정도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있었을 때 이게 뭐 2배씩 된다. 그렇게 지구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세계가 지구가 컸기 때문에 다 이제 받아줬는데 오늘날은 사람이 지금 77억의 이 인구가 여기서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순전히 우리의 근육에 힘하고 뭐 두뇌만 갖고서 우리가 2배를 사회 경제적으로 2배를 확장을 못 시키죠.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과 이런 거를 갖다 2배를 갖다 더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온갖 쓰레기를 2배 이상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도 갖다 버리고 미세먼지도 갖다 버리고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를 2배 이상 갖다 버려야지 우리가 2배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배 성장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인류가 이제 멸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이제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이 상태를 갖다가 계속 지속할 수 있다. 이거는 미치지를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의 우리가 이제 그 증식,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바로 거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지구 위기, 기후 위기의 그러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기후 위기가 되게 될 텐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많죠. 요 배출량하고 이제 농도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자 하면, 배출량은 지금 이제 욕조에서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 배기 가스에서 이제 나오는 양, 그 다음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양, 그게 이제 배출량이고, 농도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욕조에서 물이 차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상태가 이제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은 원인이 되는 것이고 농도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다르게 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970년에서 최근까지 해갖고 배출량이 쫙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어요. 여기 이제 2008년도에 보면은 우리 금융위기 때 한 1% 이렇게 줄었고 70년대 요때 이제 오일 쇼크로 이렇게 조금씩 준 적은 있었어도 지금 요 빨간색이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뭐 아무튼 최근 들어와서 70년 이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는 아마 2차 대전 당시 이후로다가 지금 처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 요 부분을 지금 여기는 연도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요 옆에다가 월로다가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 4월 달에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7% 정도가 줄었어요. 지금 줄어 있는 그 상태고 엄청나게 줄었죠. 그런데 이제 계속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경제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되고 이러니까 뭐 이거 풀으라고 해갖고 이제 난리들이 났잖아요. 뭐 경제가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지난 4월 이후로다가 배출량이 살살살살 지금 늘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예년의 배출량을 다 회복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사망자가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경제, 먹고 살겠다고 또 달려드는 통에 바로 이제 다시 이러한 코로나19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러한 2차 그런 어떤 사망자 피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 상반기에 그래도 한 10% 정도가 이제 줄었어요. 10%가 줄었으면은 굉장히 많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아래에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농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진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는데 칼라로 표현된 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관측소이고요. 이게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지구 평균의 값입니다. 여기 보면 여름철에는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CO2를 쫙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쫙 이제 농도가 쭉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겨울철에 쭉 올라갔다가 여름철에 쭉 떨어졌다 하는 이러한 계절의 변동을 갖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요 계절에 변동되는 요 패턴을 싹 제거를 한 것이 여기 이제 직선으로 쭉 표시된 이제 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2020년 이후에 전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도꼭지에 이 막힌 욕조에서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 10% 줄였다 해도 이 욕조에 물이 올라오는 거 이거 자체는 전혀 우리가 줄일 수는 없죠. 그렇다 해도 계속 지금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농도는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뭐 기후변화 뭐 대응에 뭐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지금도 계속 이 농도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라고 하는 건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얘는 수백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남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위험으로다가 우리가 이거를 아예 배출을 안 하면 모를까? 배출을 하는 그 농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갖고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지난 42만 년 동안에 이제 그 기후의 변화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재이고요. 이쪽이 지금 42만 년 전이에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전 지구 평균 기온인데 10만 년 동안 기온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제 이게 빈기이고요. 10만 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10,000년 동안 이제 간빈기를 향해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빈기를 향해서 10만 년 동안 또 떨어졌다가 10,000년 동안 올라갔다. 아주 규칙적으로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거는 이제 자연 스스로가 아까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이러한 이제 패턴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런 10만 년 주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온도가 높을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서로 상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도 온도는 높아지고 하는 이런 이제 상관성을 이제 딱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그로 인해 갖고 해수면이 빈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바닷물이 다 이제 빙하로 이제 얼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이제 쭉 이렇게 빙하가 이 해수면이 쭉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돼서 한 100m 아래까지도 쭉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만 년 전에 그때 빈기 때 같은 경우에 다 그때는 이제 100m 아래쪽에 이제 그 해수면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서해나 남해 같은 데가 다 이제 육지였었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지금 이제 수만 년 전에 그런 이제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분들은 배 타고 제주도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지금 간빙기니까요.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그린란드 위에 이제 빙하가 이렇게 있죠. 그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한 6m 정도 앞으로 물이 더 올라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60m 정도 물이 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m 가까이 지금 더 물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이 아마 뭐 한 32m 뭐 5m인가 아마 그저 해발고도가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빙하가 다 녹게 된다. 그러면 서울은 바다가 된다. 그런 의미를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만 년 전에 빙하가 가장 이제 확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0.02%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빙기, 10,000년 동안의 간빙기로 갔잖아요. 요때 이제 0.03% 그러니까 10,000년 동안에 0.01%가 늘었습니다. 이건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증가를 시켰던 것이고요. 사람은 지난 100년 동안에 여기서 0.01%를 더 늘려서 0.04% 지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입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만년에 0.01인데 사람은 100년에 0.01. 우리 인간이 100배나 더 빠르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지난 2만 년 전에서 10,000년 동안에 걸쳐 갖고 4도가 상승했어요. 우리가 빙기, 간빙기의 그 지구 평균 온도는 4, 5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지금 4도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 사람은 지난 100년 동안에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0.01% 늘려나갔고 100년 동안에 1도로 지금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그 속도보다 약 한 25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지금 상승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지금 이제 2,500km를 향해서 지금 가는, 결국 이거는 마지막에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속도를 갖다가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25배나 지금 빠르게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 생태계에서 약한 부분들이, 약한 이런 어떤 종들이 지금 이제 멸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젠가 게임에서 이런 이제 벽돌을 하나하나 뽑아내죠. 뽑아도 뭐 괜찮은 것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뽑아내요. 그게 이제 약한 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뽑다가 언젠가는 약해 보이는 그 하나를 뽑는 순간 이 전체에 우리가 이제 이 탑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어느 날은 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인류가 이제 먹이사슬, 지금 여기 맨 꼭대기에 지금 우리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생태계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바로 이제 인류조차도 이 지구에서 이제 생존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죠. 그때 우리 인류가 없었어도 지구는 스스로 생명을 갖다 없애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5번의 대멸종에서 가장 확실한 건 무엇이냐? 먹이사슬의 최상위종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때 그 거대한 공룡 중에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고 지금은 뼈다구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생태계가 이게 무너지게 되게 되면 인류는 여기서 6번째 멸종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인류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갖고 어떠한 위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냐? 지금 현재는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뭐 매일같이 기후위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폭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틀었더니 다른 나라의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아, 기후위기가 있구나. 감지를 지금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0.5도가 이제 더 오르게 되게 되면 이러한 위기가 항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5도가 더 더해져서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회복력을 상실하는 그런 기후로 들어간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볼펜 심 앞에 그 이제 작은 그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2도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회복력을 어느 정도 갖는데 만약 2도 이상으로 다 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을 확 당기게 되면 다시는 이게 이제 회복을 안 하고 회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2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을 갖다가 건설해 왔던 이러한 어떤 기후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게 돼갖고 우리의 문명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더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도 요 상승된 요 선에서 쭉 42만 년 이 뒤쪽으로 쭉 가보게 되면 단 한 번도 2도 이상이 돼본 적이 없죠. 우리 인류가 지금 2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 42만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러한 기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 체온이 올라가는 거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상 체온보다 한 1도 정도가 이제 높게 되면 뭔가 컨디션이 좀 이상해. 그다음에 거기 한 1.5도 이상이 되게 되면 약간 어디서 약을 먹는다거나 좀 쉬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한 3도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그 삶과 죽음을 가르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 평균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 체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위험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장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예측을 이런 이제 개념도로다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10만 년 주기로 이제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이렇게 왔다 갔다 아주 규칙적으로 이제 자연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2,000년 전부터 해서 홀로세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지질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이 위에다가 이제 문명을 건설해 왔는데 만 한 2,000년이면은 세대로 따지면 한 600세대 정도로 우리가 이제 거쳤어요. 근데 지난 600세대 동안 이 지구에 일으킨 변화보다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인류가 지구에 일으킨 변화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명을 만들어 왔던 여기로부터 벗어나갖고 지금 찜통의 계곡에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 인류는 스스로는 일로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뭐 시베리아 같은 데 가면 그 북쪽에 가게 되면 지금 이제 눈이 덮여 있는데 지금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눈이 다 이제 녹아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눈이 있을 때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흙이 이렇게 드러나고 거기 식생이 자라고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 햇빛의 그 에너지가 땅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온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눈을 더 많이 녹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한 2주 전쯤에 시베리아에 한 38도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눈이 녹는 영역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이 북극 쪽에서 스스로 온도를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계 온도,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 열리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온도가 이제 증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이제 온도가 이제 증폭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찜통에 우리가 빠진 상황이 돼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 안 할래 이런 거는 백날 이야기를 해봤자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마구마구 올릴 수 있는 과정들이 다 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를 갖다 2도 이상으로 올린다. 그건 뭐를 의미를 하냐? 지구 스스로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다 터져버리도록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갖다 당겨버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때 가서는 우리 인간이 뭔가 이건 조치를 취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넘어서기 전에 2도를 넘어서기 전에 지금 안전한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왔던 안전한 그런 기후 조건에 지금 갖다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의 우리의 그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한 그런 이제 조건에다가 갖다가 우리가 기후를 갖다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러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918년 스페인 독감에 대한 거로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페인 독감이 앞서 이제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기록에도 한 14만 명 정도가 죽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독감이었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하고 세인트루이즈라고 하는 이제 두 도시의 이야기예요. 이 그림은 지금 세로로 돼 있는 것은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로는 이제 날짜를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9월 17일 날 첫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축제도 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게 그냥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그런 와중에서 갑자기 이제 이 사망자가 막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10월 3일 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가 훅 지난 다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어서 이때부터는 바로 그냥 이 사망자가 이렇게 치솟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세인트 루이즈 같은 경우는 10월
10월 5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 바로 10월 7일 이틀 후인 10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망자가 굉장히 이제 적게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달 넘게 계속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경제가 또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공회의소니 이런 데서 다 난리를 쳤죠. 좀 풀어라. 좀 그래서 풉니다. 푸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갖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갖고 겨우겨우 이제 깔아앉히는.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줄어들었어야 되는 게 두 번째 이러한 어떤 피크를 한번 맞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의료 체계의 역량이에요. 세인트루이즈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위험이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보다 적은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이 발생했다 해도 이거는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에요. 그런데 옆에 우리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의료 체계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지금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 바로 이제 의료가 이제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의료 붕괴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민주적인 이러한 합의 자체가 안 되는 그러한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제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뭐 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렸고 제 옆에 있는 분도 자기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근데 병상은 하나밖에 없대. 그런데 서로 만나갖고 이게 민주적 합의가 된다? 이게 되지가 않겠죠. 왜냐면은 제 가족보다 당신 가족 먼저 들어가서 살리게 합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합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질서가 잡혔다고는 굉장히 강력한 독재적인 이러한 권력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역량을 넘어서는 위험 속에 들어갔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뒤흔들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가 되었을 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850년에서 이제 2100년 미래까지 해갖고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그 이제 관측값이에요. 1850년에서 최근까지 해갖고 이제 기온이 쭉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상승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RCP 2.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2도 이내로 그러니까 지구가 탄성력이 있게끔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하는 경우에 온도가 이렇게 상승될 거다. 그다음에 RCP 8.5는 전혀 제한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갖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경우에 기온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2도는 무조건 넘는 거로 돼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센 그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RCP 8.5 그러니까 경제 성장으로 해서 계속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경우로 갈 거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딱 요 중간쯤으로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2100년이 되면 3도 내지 한 3.5도까지 지금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2도 이상인 지금 이제 그 기후 대응 역량을 갖다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기후 그 대응 역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구가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 조절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단순하게 뭐 폭염일수가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물이 부족하고, 그런 가뭄이 들고, 그러면 이제 식량이 부족한 것이고, 그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뭐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여건이 다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게 되면 생필품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앞서의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언젠가 얘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지금 2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생필품이 없는 상황인데 그게 언젠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탄성력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점점 더 생필품이 더 없고 더 극단적이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런 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단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2도를 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 여기 보면 한 2060년경이면 넘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1.5도는 한 지금 2040년 경에 넘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5도는 한 20년 남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2도는 한 40년 남았죠. 그러면 뭐 시간이 뭐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남은 시간이다 그렇게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정오 때 햇빛이 제일 세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갖고 그 정오 때 기온이 제일 높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햇빛은 땅바닥을 갖다가 따끈따끈하게 만들고요. 그때 땅바닥에 따뜻한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웁니다. 그게 한 두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후 2, 3시경이 가장 기온이 높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다가는 하지 때 6월 21일 날 가장 햇빛이 세요. 그렇지만 8월 초쯤이 돼야지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표면이 따뜻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이제 공기 중에서 그게 드러나느냐. 전 세계의 바다 표면이 뜨뜻해져야 돼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뭐 수십 년이 걸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20년이다, 40년이다. 이거는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를 않게 되면 이러한 위험 속으로 바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위험으로 넘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0.5도 뭐 이 정도가 이제 더 오르게 되면 도대체 어떠한 위험이 일어나냐? 좀 전까지는 그냥 뭐 파국이다라고 하나 굉장히 추상적인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이제 0.5도가 더 올라서 1.5도 상승하는 경우, 여기에 또 0.5도가 더 더해져서 2도가 상승하는 경우, 3도가 상승하는 경우, 이제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숫자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5도가 더 상승되며 물 부족으로 고통받게 되는 사람이 자그마치 이제 33억 명이 이제 넘는다라는 소리고요. 폭염으로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에 이제 문제로 인해서 전력 생산에 이제 위기가 생기는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곡물 생산의 변화, 그러니까 기아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주지 악화,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 도시 같은 데가 이제 잠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고 해서 식량이 없게 되면 그런 땅도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주지 악화로다가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면 9,100만 명. 여기에 0.5도가 더 올라서 2도 이상이 되면 6억 8천만 명. 그러니까 지금보다 0.5도가 더 오르면 약 한 1억 명.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0.5도가 더 더해져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한 7억 명 정도가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난민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일어났던 일로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엔의 이제 세계 식량 기구에서 매달 그 곡물 가격 지수를 갖다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2007년, 8년에 보게 되면 한 1년 만에 거의 곡물 가격이 2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딱 거놓은 거는 뭐냐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는데 그게 갑자기 가격이 2배가 됐다? 갑자기 먹을 게 절반으로 줄었다? 결국 사람은 이런 데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이 선은 폭동이 일어난 그러한 날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러한 나라,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폭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곡물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폭동이 쫙 이렇게 일어나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슬픈 그러한 어떤 그 그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2010년에도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시작이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이제 그 밀 생산 지역에서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가뭄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제 가뭄이 들자 러시아가 이제 밀을 수출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해에는 자기는 이제 수출을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70%가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에서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2010년도에 온 아랍 국가가 다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폭동으로 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시리아도 이제 그 당시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보다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2005년도부터 아주 그 임계치의 그 어떤 그 가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진짜 굉장히 살기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밀가루 가격이 그렇게 이제 뭐 몇 달 사이에 70%가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이제 극렬 분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포탄은 떨어져 뭐 총알은 왔다 갔다 해. 결국 그러면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난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자기 땅을 떠났으니까 좋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려, 말도 틀려, 종교도 틀린 사람이 자기 국경을 넘어 들어와.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제 이걸 방어벽을 치게 되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 불쌍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는 각 나라가 이제 몇만 명씩 좀 맡아주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난민을 받지 않고 유럽 연합으로부터 떠나서 자기는 국경을 갖다가 봉쇄를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브렉시트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가뭄이다라고 하는 게 전혀 공간적으로 떨어진 시리아라고 하는데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한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 지금 이제 유럽의 문제가 되고 갖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길래 400만 명이에요. 지금 400만 명을 갖고서도 이 세계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0.5도가 더 올라서 1억 명, 그 다음에 거기에 0.5도가 더 올라가고 7억 명의 난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 전 세계가 얼마나 그러한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바로 이미 일어났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면에서 이제 과학적인 문제예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그렇지만은 온실가스 증가라는 게 왜 일어났느냐?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문명을 갖다가 이제 성장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났잖아요. 결국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러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가 팽창을 했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졌고, 기후가 변화되었고,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원인이 되었던 배출량은 저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향에 대해서 어차피 이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거는 여기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은 저감을 시켜야 되고 결과는 적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적응을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기후 위기를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어디냐? 뭐 남태평양에 이런 섬나라들이 막 해수면이 올라와서 막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방글라데시도 이 저지대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 갖고 이런 농토를 못 쓰게 해 갖고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런 나라들은 그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주로 다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이러면 산빛 아래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런 이제 그 취약한 곳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폭풍우 속에서
여기서도 굉장히 어떤 불평등적인 이러한 요소로 인해 갖고 이제 이러한 약한 부분부터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정의로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감과 관련돼서 지금 전 세계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을 갖다가 지금 배출을 하고 있고 하위 50%가 10%밖에 배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기후위기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어깨를 걸고 함께 이거를 줄이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는 이러한 어떤 기후위기 대응은 바로 이제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문제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뭐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하루 이틀이면 햇빛하고 반응해서 다 사라져요. 오래 가봤자 한 5일 정도로 갑니다. 그 이상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5일밖에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그런데 온실가스가 한번 배출이 되면 수백 년 동안 이거는 공기 중에 누적이 됩니다. 그게 축적이 되고 그 위험이 누적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한테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그 어떤 편익도 없이 우리의 그런 편익으로 인한 그 뒤처리를 갖다가 뒤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한 그 원인과 그걸 뒤에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이건 세대 간의 또 정의롭지 못함의 또 문제가 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기후 위기를 대응할 때 에퀴티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 에퀴티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이러한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한 과거의 위험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뭐 홍수 이런 것들은 이제 뚝을 잘 쌓아야 하는 것이고요. 뭐 물이 가뭄이 들었다 이런 거는 뭐 댐 만들고 저수지 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패스트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시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방제 이런 기반 시설이라든가 보건위생의 결핍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우리한테 닥쳐왔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현대 위험인 뭐 기후 위기, 뭐 방사능, 감염병, 뭐 플라스틱 이러한 것들은 다 이게 과잉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3분의 1이 지금 쓰레기로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쌓이는 그 쓰레기를 보세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보는 그 많은 물건들이 뭐 일주일 이내 아니면 뭐 1, 2년 이내 다 쓰레기장에 다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것들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면서 더욱더 많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아끼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시지 결코 우리는 지금 부족하게 지금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과잉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우리의 지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무한한 욕망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한하지가 않고 지구는 이제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 한계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뭐 의식주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녀를 낳게 되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권이 튼튼하게 이 사회가 지켜주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사회는 우리의 그런 기본권을 갖다가 튼튼하게 지켜주는 요 사이에서만이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 정의롭고 또한 기후도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 이제 빛내림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늘 전체가 이제 구름으로 꽉 차 있게 되면 대낮이라든지 어둡게 되죠. 그런데 어딘가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면 저렇게 이제 빛내림이 찬란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이제 벌어지는 현상인데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만이 바로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스스로 깨닫고 성찰하고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도록 그러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하지 않을까.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만이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조금 준비를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